네, 편집 없는 날선 덕후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어제 전격 사퇴를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그리고 또 민심을 살펴야 하는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썰전 어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파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광사 변호사 나오셨고요. 잠시 후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썰전 준비된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계시기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는데 여야 여전히 조국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조국 장관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 위치였죠. 네. 여진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장면은 아닌데요. 네. 다만 이 점은 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퇴임을 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언제 그만둬야 되는데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하면 그럼 언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국정감사 마무리 국감 때 또 있을 거예요, 법무부.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것 끝나면 또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적당히 합시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가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 우리 이 김평론가 얘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담겨 있네요. 뭐냐?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슈를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요.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아쉬운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이슈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국감에서 이걸 물고 늘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슈 관리할까 하는 측면에서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당초 오늘이 이제 법무부 국감이었고요. 하루 건너서 목요일에는 이제 대검찰청 국감이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 예정대로였으면 조국 장관이 나왔고 하루 걸러서 모레는 윤석열 총장이 나올 이제 국감이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제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후에 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죠. 이 조국 정국에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비교적 빠른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늦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전에 이제 조국 장관 사퇴 때는 사실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 자체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했죠. 그것은 아마 수사 정당성이랄지 그런 거에서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은 사실 이제 수사 자체가 조국 장관을 향하고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외로 조국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래 뭐 이 정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표정 같은 게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그냥 묵묵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는 아마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이제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예,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전국 속에서는 조 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쌍두마차로 이제 비유가 됐었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 사퇴 후에 윤석열 총장의 지금 거취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시선도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거취를 본인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일파만파 다른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여당에도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거나 사퇴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유화를 막론하고 본심이 어떻든 그거에 관계없이 마치 정치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윤 총장이 물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검찰로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이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로서 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정말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정경심 교수를 저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증명돼야지 만약 거기서 일정 부분 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국민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 사퇴했으니 같이 사퇴해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조국 장관이 그 사퇴를 입장을 밝히는 시점에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상당히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가운데 오늘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정 교수가 뇌종양 그다음에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그 진단을 받은 게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심한 두통, 영국 유학 시절에 어떤 이제 큰 부상으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 이 정도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뇌종양과 뇌경색이라고는 병원 어떤 그 진단이 나온 게 며칠 되지를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그 병세가 심한 상황이냐, 요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여기서 알 수가 없는 문제고, 특히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에 5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병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어제 이제 그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사를 받고 이제 펑펑 울고 바로 이제 그 열람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조사가 중단이 되고 갔고 바로 병원으로 갔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건강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검찰에 다시 어떤 조사가 재개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을 나서서 집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병세가 어느 정도 심하길래라는 이제 그 뭐 예상도 있었는데 전망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병세가 심각하고 그 정말 위중한 상태라면 그 검찰도 그 수사에도 다 인간미를 발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인권을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자칫 그 이제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분들 그 견해를 좀 대변을 하면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은 지난 그 이른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수사 하는 과정에서 그 2대 입시 비리 불거졌을 때 당시 김경수 교수가 유방암 진짜 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갖고 머리가 다 탈모된 상태에서 그 털모자 쓰고 나와서 청문회
다 참석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심사도 받고 구속까지 되고 그런 상황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과연 진짜 이런 진단을 받았나. 펑펑 울었다는 뭐 저는 감성적 어필이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또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고 그러나 이를테면 지금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진단서를 진짜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검찰과 뭐 이 수사나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얘기를 꼭 흘렸어야 했나 하는 것은 썩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병세에 관련해서는 정말 좀 조심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고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병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예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단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얘기죠. 조심하자는 얘기고요. 형평성 말씀을 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죠. 병명이 50개는 아닙니까? 석 달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아무튼 저는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어떤 시사에서 논의를 하는데도 사람의 어떤 병세나 질병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어떤 추측도 하지 않는 게 저는 원칙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여기서 얘기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전 수석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건 맞죠? 아니요, 제가 처음부터 전제를 했잖아요. 진짜로 병세가 위중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고려 사항이 돼야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특정된 게 없잖아요. 이제 조국 장관 사퇴로 이제 검찰의 좀 부담은 좀 덜어졌다고 봐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 문제도 나오고요. 또 조국 장관 사퇴한 마당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지금 사실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마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돼도 정치적 수사한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를 아예 안 해버리면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압력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고 청구 안 해도 문제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 폭을 넓혀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뭐 유학 도중에 다친 부분이랄지 어릴 때 시신경이 손상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결국 뇌경색이나 뇌종양 그런 병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는 아무리 혐의가 있고 입증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인으로서.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의 어떤 장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그렇게 공격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부르는데 그 불러서도 건강이 안 좋으면 짧게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조국 전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제 어떤 정치권의 어떤 휘둘린다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조국 전 장관의 사퇴하기 전처럼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네, 최 교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그런 증세가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하거나 변호사가 그랬을 리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모든 국민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검찰이 만약 또는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이 분야를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혹시 없는 병을 있다고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성은 믿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지금 김광수 변호사 말씀하신 법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구속이 어렵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사항은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저는 보고 검찰도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에 고민이 많다고 저는 봐요. 5번이나 불렀는데 물론 시간이 좀 다른 상황 짧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5번이나 불러 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6번째 불러서 더 부르기는 또 부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확보되고 정말 소명이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냐 안 하느냐도 사실은 검찰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검찰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힘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민생 범죄에 집중하라는 이제 큰 이제 명제가 작동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동안에 보면은 그 검사가요. 그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다음 법원이 영장 전담부가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그 피의자 피고에 대해서 사실 범죄에 너무 가깝게 혹은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왜 승패의 어떤 분위기 그런 부분이 짙은 게 좀 문제 아닐까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에는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의 정도랄지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장을 청구에 따라서 어떤 보복적 수사로 청구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건 검찰하고 법원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이냐 불구속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수렁처럼 몰입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자는 거고, 아니 그 검찰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혐의가 중대하고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고 해서 계좌 추적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걸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자세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흔들면 안 된다. 이제 검찰 스스로 이재원의 기준에 맞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거라서 기준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대로 유치로 돌아가서 수사의 어떤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거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문제 때 이미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생이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심해져 갖고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의사 출신의 검사를 보내 가지고 그 동생이었던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어떤 문의까지 거쳐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강제 구인을 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감론을 박을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정말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도로까지 중하다라고 하면 검찰은 그러면 의료진의 지금 병세가 어느 정도로 위중한지를 자문을 구하고 의학적 판단을 받아서 하면 되는 문제고 그것이 아니니까 검찰은 그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의료진의 판단 사항이죠. 나머지는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그러면 그 수사를 열심히 해서 얼마나 그 물증을 확보해서 범죄를 소명하고 입증하는데 충분한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 약간 정치적 의미 부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 수사할 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짜 그런 의지도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나중에라도 그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정경심 교수 아까 증세와 관련해서 진짜 저도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규명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나. 지금 이것이 새로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 앞에 조국 장관 동생 조건 씨 말하자면 구속영장 기각된 사유가 조금 이례적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이게 법리에 맞느냐를 두고 지금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벌써 나왔던 게 혹시 우리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신청을 말하자면 기각하거나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하기 위한 자락갈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이제 먼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조국 장관의 진퇴 문제도 진퇴 문제지만 저는 오히려 가지고 있다가 딱 제출하고 예를 들면 변호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 굳이 하면 오히려 더 깜짝 사태처럼 훨씬 더 동정심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 굳이 이렇게 앞서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앞서갈 지금의 필요가 상황에 없거든요. 대해서 예. 병세에 대한 이야기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뭐 듣는 저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 국민의 정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그게 이런 어떤 정경심 교수 측에서 동정을 발생시키고자 했다는 동기 목적이 있었다는 건 단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를 인용했는데 저도 이 소셜 미디어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에 보면 뭐 절정과 최악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뭐 천국과 뭐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김평론가는 제가 볼 봤습니까? 때는 결국은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고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이 교차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담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결국은 어떤 자기 다짐. 결국은 여기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만큼 어떤 그 복잡하고 고된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이제 조금 뭐한다면 저 같은 개인적으로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깔딱고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막 올라가다 보면 체력이 떨어져갖고 숨이 깔딱깔딱할 때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평지가 나오고 그래서 등산의 묘미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비슷한 심정을 결국 이 고비를 넘고 다시 그럼 또 어떤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러니까 버티자, 자기 주문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 다짐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기 다짐을 하는 글을 어제 올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병세에 대한 것이 좀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조 전 장관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심경을 좀 여러 차례 전해왔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에는 서해맹산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의지를 다졌고 또 이 폴리페서 논란이 됐을 때는 이 정희성 시인의 답청이라는 시를 인용했었죠. 그 내용에 보면 맞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어제와 그제 있었던 그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했었던 거 끝까지 간다라든지요. 어물쩡하게 시작하려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어떤 결기도 이 당시 분명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처음 임명될 때 서해맹산을 얘기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일파만파 그 문제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검찰이 이렇게 이제 온 가족을 수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돼서 젊은이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서 본인의 의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검찰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35일 동안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조국 장관의 어떤 뭐랄까요, 뭐 진로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복직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울대학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교수로서 다시 복직을 했고 저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그럼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본다고 하면 유동적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고 혹시나 또 1심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총선 전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조 장관의 행보는 또 다른 행보를 걸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분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아마 조용히 본인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차후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에 복직원을 냈고 그것도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한 2시간 뒤에 그거를 팩스로 보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그건 뭐 기계적인 거니까 내면은 뭐 복직 신청이 승인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빠르다고 해야 될까? 조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 뭐냐? 물론 이제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건 이렇게 엄청난 논란 끝에 그만두고 나서 또 그렇게 빨리 굳이 복직원 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건 놔두고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뭐 어쨌든 학생들부터 지금 맞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당정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하여튼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이 사퇴와 그다음에 이 복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아직 뭐 규명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뭐 청와대 들어가 대통령 만난 거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언저리에서 이거는 저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본인의 의사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서 좀 들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번에 그 복직 원을 그렇게 빨리 낸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던 건 보통 정상적이라면 이런 경우에 복직원 내는 것도 뭐 저 중요하겠지만 대개 이제 뭐 외국을 가거나 어디 뭐 보통 흔히 뭐 이렇게 눈을 피해서 뭐 산사 같은 데 가서 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참 그 이례적이고 그것도 독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조국 그 사퇴를 하는 순간에 종적을 감추면서 뭐 산사에 들어가든 뭐 어디에 들어가든 있고 복직원도 제출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묘사가 됐을까요? 언론에서. 다시 말해서 어제 사퇴 선언이 되자마자 조국의 향후 행보는 해가지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자, 바로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라면 또 수많은 소설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냥 막연한 추측성 기사들. 자, 그러면 그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어떤 세인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에서 한번 빗겨나고 싶은 어떤 욕망,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끊임없이 이것이 어떤 소설의 어떤 주인공으로 계속 묘사가 되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끊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기에 측면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 전 장관은 이후 행보를 머릿속에 저는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서울대 복직이라는 거 말고 나머지 어떤 뭐 총선 출마하느냐 정책 행보를 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머릿속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획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그 지금 어떤 그 부인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떤 심적 고통을 당한 상태에 일단 가족한테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어제 퇴임 이변에도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가 마무리돼요.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 말씀대로 그 여하에 따라서 계획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를 짜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관심에서 조금 빗겨내서 호흡 고르면서 가족에 집중하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그런 행보를 긋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종배 평론가의 말을 동의하면서 이제 연장선에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아마 물론 뭐 며칠을 시간의 여유를 두면서 복직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본인이 바로 복직한 것은 아마 정치에 아마 신물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졌든 지지 않았든 간에 그동안 한 66일 동안 엄청나게 본인이 이제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굉장히 흔들어댔기 때문에 가족이랄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왜 법무부 장관을 했던가, 그런 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후회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단절을 시키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본래의 모습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좀 제가 언론이 됐고 아니면 정치가들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이제 그만둔 사람에게 총선을 얘기하고 대권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 너무 오바됐다고 봐요. 본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뭐가 죄가 있는 것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사퇴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현 정부와 여권의 어떤 좋은 영향이 아니고 지지율 하락이랄지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이 뭐 내년 총선에 나간다, 뭔가 명예 회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시기상조도 너무 시기상조다. 결국은 조국 장관이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국 장관이든 아니면 정경심 교수든 지금 정치를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두 분이 뭐 매우 이해하는 입장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내재적 접근으로 보면 충분히 뭐 이해가 가요. 그런 논란을 끊는 차원도 있고 사실 신물이 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뭐냐면, 뭔가 그 전날부터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이분이 왜 국민들이 자기에게 분노하는가, 화가 났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더 얘기 안 예, 정리하게 되면 김종배 평론가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가족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가족의 애를 이제 많이 발휘할 거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김광삼 변호사, 정치에 신문이 났으니까 당분간은 거리를 두면서 마음의 고향 같은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최진봉 교수께서는 아무리 정치 쪽도 한번 탐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동관 수석은 다른 역대 사례처럼, 과거 사례처럼 외국이나 산사에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식의까지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 네 분의 의견이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사퇴 발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이렇게 밝혔었죠.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공을 많이 세워줬고요. 또 검찰을 향한 메시지도 좀 잊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이, 수사에서 어떤 좀 변화가 감지됐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또한 그 하나 더는요, 그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서 주체로서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면서요, 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더불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수사 방향은 아니지만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검의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김평론가. 당연히 어떤 그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검찰에 맞게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 수사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좀 밝혔기 때문에 지금 위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있겠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어떤 엄청난 어떤 그 파장이 있었던 수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 싫어도 국민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도 하게 돼 있고, 결국은 그것은 어떤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것이 그럼 어떤 조치로 이어질 것인가,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그것이 어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인사권 행사로 연결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그것이 특히나 경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수사에 있어서 어떤 그 귀책 사유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경질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명분이 될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카드를 꺼내 들 수가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평가는 받을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인 국민적 평가에 따라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 본인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은 내릴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먼저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그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른바 특히 여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인사권과 관련해서 뭐 의지를 그 표명하거나 실제로 그걸 그 실행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말로 그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목에서 이제 그와 꼭 따라오는 게 지금 그 한겨레가 보도했던 이른바 윤중천 그 별장 접대 문제, 이것이 아직 그 깨끗이 정리가 안 됐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좀 뒷얘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앞에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거는 별로 그 과거에 우리 최동욱 총장 그 사례도 있었거니와 사실 이거를 그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검은 자켓 입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검은색 웃도리를 입혀서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이미지를 이 망가뜨리는, 그 사실과 관계없이, 그게 사실
1950년, 60년대에 미국도 CIA가 마틴 루터킹 같은 이 진보 인권 지도자들을 훼손시킬 때 그런 수법을 쓴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구매를 했다. 이런 거. 뭐 기억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거취 문제에 관련해서 자꾸 그런 식의 말하자면 간접적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지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 하고 예. 김광삼 변호사 반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관 전 선수께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 한겨레의 보도가 그러면 청와대나 민주당이 일부러 흘린 플레이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 전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고 이제 김광삼 변호사. 다만 이제 그렇게 연결되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검찰 개혁은 이제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다고 보아요. 그런데 큰 그림에 이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법안이 될 것이고 그건 결국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그림이 이제 내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법무부 검찰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어떤 경쟁을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이제 주도권에 관한 거. 근데 결과를 보면 검찰의 어떤 검찰 자체가 내놓은 개혁 안 하고 그다음 법무부에서 낸 개혁안이 거의 일치를 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충족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면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권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온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 자체적으로 돼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하고 장관이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조율을 해야 할 사안이지 이제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서로 경쟁적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대통령도 알고 계실 거고 여권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 직전 또는 직후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여권도 상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취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권리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임기를 차라리 과오가 없는 이상 보장을 해주면 오히려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하고도 임기를 보장한 그러한 검찰총장을 배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제는 과오가 없는 걸 얘기로 하는 겁니다. 최 교수 할까요? 김평론가 할까요? 어느 분은? 저 잠깐 하나만 부연을 하면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검찰의 권력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개혁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선 자금 수사까지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까지 털었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안대의 어떤 대검 중수부장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 덕분에 대법관까지 하셨고 정계 진출하려다가 이제 뭐 그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어떤 검찰의 행보 저는 이가 일찌감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순수하게 그렇게 볼 수사냐 아니면 표적 정치 수사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100% 그렇게 보고 성격 규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수사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검찰 개혁이 달성되는 어떤 징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가지고 요점만 좀 강조를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자, 한 가지 최 교수 가고 이렇게 아니 여기서 반박을 해야 하니까 반박 짧게 한 번 하시고 일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지금 시대의 상황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검찰은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권력의 하수인이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틀리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에 저도 100% 통과된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와서 조금 있다가 주제를 공수처로 넘길까 하는데 그 전에 최진봉 교수 얘기 짧게 하고요. 주제를 정치권으로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 길이로 하셔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대통령의 그 말씀은 총장에게 던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검찰 전체에게 던지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총장도 검찰 조직 전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를 잘 안 듣거나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사실 내부적인 반발도 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김광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이게 완성돼 가지고 정말 제도적으로 전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는 검찰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국민들이 볼 때 검찰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해 반발하는 듯한 조직적인 행동이 보이는 것은 삼가해 달라. 저는 이런 의도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심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오랫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가져왔던 조직의 어떤 단결성이랄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이기적인 어떤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 좀 내려놓고 검찰 개혁이 국민의 뜻이니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도 개혁은 반드시 돼야죠. 그러면 거기엔 동의합니다. 예, 저도. 예. 네. 저희가 지금 어제까지는요 조국 정국이라고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포스트 조국 정국이라고 이른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링에 올라가 있는 주체들을 보게 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찰을 얘기했고요. 조국 장관 일가 얘기를 했었고 청와대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국회로 넘기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있는 검찰 개혁은요. 법무부령이라든지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준칙으로 해가지고 법무부 차원에서 혹은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됐지만 사실상 사법개혁의 큰 거인 검경 수사권이라든지요. 공수처 설치 부분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 또 선이 대단히 산이 높은 건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요. 어제 검찰개혁의 핵심 사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21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월 말이든 11월 중순에 예상할 수 있었던 국회 본회의 부의라든지 이런 어떤 심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하지 말자. 20일 이번에는 이제 안 되고 21대 국회에서 하자 이런 얘기로 듣는다면은 공수처 무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산은 아니고 반대. 왜냐하면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무산되는 건 아니니까 반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오늘 정의당 윤수아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패스트트랙에 협조했던 여야 4당이 5당이 아니라 4당입니다. 네. 여기서 한 당이 빠지죠. 자유한국당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과 선거제도에서 다시 한번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자라고 공개 제안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그림은 사법개혁안이든 선거제 개편안이든 여야 합의로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게 가장 좋은 모양새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뭐라고 했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논의를 했지만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런 지하에. 자, 이런 기조에서 과연 공수처 안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여야가 해서 결국은 표 대결까지 불사를 하더라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 아마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바른미래당. 근데 결국은 바른미래당도 한 몸이라고 보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그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연내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준석 이거 하나 물어보고 이거부터 확인해 주시고 얘기하세요. 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렇다면 왜 황교안 대표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왜 이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예, 자유한국당은요. 바로 이제 그거죠. 뭐가 좀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이슈가 공수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 이른바 35일에 걸친 그 조국 정국 속에서 이제 야당과 이른바 꼭 비판 언론이라 해도 좋은데 의구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이 특수부 축소 폐지라든가 이런 것만인가? 사실은 더 본원적으로 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새로운 그 이슈로 떠올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른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 그리고 이른바 조국 퇴진의 이슈가 마치 그 겉으로는 공수처가 안 드러났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통제, 그리고 한편은 검찰 수사 그대로 놔둬라 하는 게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과연 검찰 개혁의 진짜 유효한 수단인가? 혹시 이게 그 지금 다른 나라 이를테면 과거 저희가 뭐 그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나 지금 요새 외신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검찰과 사법을 먼저 장악하는 이런 혹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새로운 거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개혁이냐 아니냐 하는 걸 떠나서 공수처 그 지금 구성과 공수처장 임명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 권력의 검찰 통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더 거대 권력인 대통령 권력은 그럼 누가 제어할 건가 하는 좀 근원적인 문제와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의 독립 얘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공수처를 설립하겠다는 거고, 이제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공수처에 반대하면 어떤 식으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공수처 반대. 이건 공수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무대로 수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 논리인데 그건 사실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요할 때는 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건 바로 공수처장을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냐. 정치적 독립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쟁점이 돼야 하는데, 이거 자체를 완전히 하지 말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전에 검찰을 그대로 두면서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게 하자,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대안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공수처 법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만약에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장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서 결여가 돼버리면,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통과된다고 그렇게 전제를 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니, 통과되면. 제가 짧게 첫째,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있어서 독립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출발점은 검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 확인돼야 되고, 공수처 방안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점 일단 하나 확인하고, 장악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안과 권리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만이 2명이 대통령한테 추천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추천을 못 해요, 공수처장 후보를. 그러니까 첫째, 여기서 장치를 만들어 놨고 5분의 4 동의예요. 추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올라가려면. 두 번째, 이걸로도 그러니까 부족에 대해서 권은의 안에 보면은 임명 동의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장악이에요, 공수처장에 대한?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 발언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네 분한테 공의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거는, 이제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요. 그 조국 장관의 이제 사태로 그 어떤 문재인 정부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어떤 반등 가능성에 대해 짧게 한번 전망해 보시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여야 동수로 해서 5분의 4 한다는 것은 야당의 이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절대로 추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다고 저는 보고, 수사 대상도 지금은 검사들만 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청와대 수석들, 이 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다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검사들만을 위한 공수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고위공직자는 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라이브 썰전의 기존 패널 두 분한테 앞으로의 사퇴 여론 전망 한번 짧게 요 순서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이를 보면은 조국이라고 하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그 40%를 버텨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력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만약에 일정하게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는 현 여권 입장에서는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바탕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개월 전에 예방주사 맞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검찰 개혁을 하려면 우선 청와대에 그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길게 설명 하나. 그리고 저는 여론이 다시 반등해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 제 무슨 희망적 사고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 상황이 진짜 굉장히 나빠요. 청와대에서는 뭐 지금 뭐 선방하고 있다 그러지만 투자, 고용, 수출, 그다음에 양극화, 소비 모든 지표가 지난 10년 내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체감은 더 말할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교수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